여러분, 오늘 하루는 평안하셨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평온한 일상일 것입니다. 별다른 걱정 없이 자녀들이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고 내 남은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 것.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이 평온한 일상을 단 한순간에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무서운 손님이 있습니다. 바로 세금이라는 이름의 불청객입니다. 특히 평생을 아끼고 모아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은 그 애틋한 마음이 오히려 세금 폭탄이라는 재앙이 되어 돌아올 때 우리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돈을 보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결혼한다고 해서, 전세금이 모자란다고 해서, 혹은 사업이 힘들다고 해서 부모된 마음에 덜컥 큰 돈을 계좌로 이체해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셨나요? 아마도 내 돈 내가 내 자식에게 주는데 나라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부모 자식 사이니까 당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냉정한 법의 세계는 우리의 따뜻한 가족애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봅니다. 국세청의 전산망은 여러분이 자녀에게 보낸 그 돈을 사랑이 아닌 증여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거액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가산세까지 붙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세금을 마주하게 되면 자식 도와주려다가 내 노후 자금까지 전부 날리게 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특히 계좌 이체할 때 이 세 글자를 적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피하는 현명한 지혜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 원칙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체 내역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 세 글자의 비밀과 돈을 빌려줄 때의 명확한 기록 원칙입니다. 둘째, 생활비와 축의금이라는 명목으로 건네는 돈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세금이 부과되는지 그 애매한 경계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셋째, 현금으로 찾아서 주면 모를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차명 계좌의 위험성과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넷째, 자식에게 돈을 주는 부모의 마음가짐, 즉 노후의 경제적 주도권을 지키면서도 자녀를 진정으로 돕는 현명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짧은 사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0대 김철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철수 씨는 3년 전 35된 아들이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해 쩔쩔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생 안 쓰고 모은 돈이 통장에 있었던 김 씨는 안타까운 마음에 2억 원을 아들의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아, 이거 나중에 여유 생기면 갚아라. 아빠가 빌려주는 거다. 라고 말로만 약속했지요.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식을 도왔다는 뿌듯함에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김 씨의 집으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이 아파트를 사게 되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3년 전 김 씨가 보낸 2억 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김 씨는 빌려준 돈입니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국세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와 아들은 수천만 원의 증여세와 가산세까지 물어내야 했습니다. 도대체 김 씨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말로만 빌려준다고 했던 것, 그리고 이체할 때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것,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내 소중한 재산과 자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이체할 때 반드시 적어야 하는 세 글자,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의 명확한 기록 원칙입니다. 여러분,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계좌 이체를 할 때 보내는 분, 받는 분 메모란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 귀찮아서 비워두거나
그냥 자기 이름을 적어서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가족 간에 큰돈이 오갈 때 이 메모란은 나중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김철수 씨가 만약 2억 원을 보낼 때 이 세 글자를 적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 세 글자는 바로 대여금입니다. 대여금, 즉 빌려준 돈이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보낼 때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이를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란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끼리 돈을 빌려준다는 게 말이 되냐? 결국 그냥 준 거 아니냐? 이것이 세무당국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이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서는 이 돈이 그냥 준 돈이 아니라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잠시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을 납세자인 우리가 입증해야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바로 이체 메모입니다. 통장에 대여금이라고 명확하게 찍혀 있으면 나중에 세무공무원이 물었을 때 보십시오. 처음부터 빌려준 돈이라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대여금이라는 메모는 시작일 뿐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증거들이 더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박 영감님은 사업을 하는 딸이 급하게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5천만 원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박 영감님은 주변 친구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돈을 보낼 때 메모란에 딸 사업 자금 대여라고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식탁에 앉혀놓고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바로 차용증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 자식 간에 무슨 차용증이냐며 손사래를 칩니다. 야박하게 어떻게 자식한테 서류를 쓰라고 하냐. 믿지 못해서 그러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야박한 것이 아니라 자식을 범법자로 만들지 않기 위한 부모의 깊은 배려입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국세청은 그 5천만 원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때립니다.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일까요? 아니면 차용증을 쓰고 세금을 아끼게 해주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박 영감님은 딸과 함께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이때 차용증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내용들이 있습니다. 얼마를 빌려주는지, 원금 액수, 언제 갚을 것인지, 변제 시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자율과 이자 지급일입니다. 박 영감님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아, 이건 내가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다. 나라에서 정한 법이 그렇다. 법정이자율이라는 게 있는데 연 4.6%란다. 우리가 남남이라면 이 정도 이자는 주고받아야 국세청에서도 진짜 빌려준 돈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박 영감님의 말씀처럼 현행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빌려줬다면 1년에 460만 원, 한 달에 약 38만 원 정도의 이자를 자녀가 부모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자를 보낼 때도 자녀는 반드시 이체 메모란에 이자라고 적어서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적어서 연간 이자 합계액이 1천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역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 정도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주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계산일 뿐 실무적으로는 무이자로 돈이 오가면 일단 의심을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단 1%라도 혹은 은행 예금 이자 정도라도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남기는 것입니다. 박 영감님의 딸은 매달 꼬박꼬박 아버지 계좌로 이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사업이 잘 풀려서 원금을 갚을 때도 대여금 상환이라고 메모를 남겨서 5천만 원을 다시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을 때 박 영감님은 차용증과 매달 들어온 이자 내역, 그리고 원금이 상환된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여금이라는 세 글자의 힘이자 기록의 힘입니다.
이 원칙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삶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관계의 정립입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엄격해야 합니다. 흐지부지하게 주는 돈은 자식의 자립심을 해치고 부모의 노후 자금을 위태롭게 합니다. 하지만 빌려주는 돈은 다릅니다. 자식에게 책임감을 심어줍니다. 이것은 공짜가 아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피땀 흘려 모은 돈이니 잠시 쓰고 반드시 돌려다오. 이 무언의 메시지가 차용증 한 장에 그리고 대여금이라는 메모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할수록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둘째, 생활비와 축의금의 경계. 어디까지가 비과세이고 어디부터가 세금 폭탄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억울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생활비 문제입니다. 내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게 아까운 부모가 어디 있냐. 손자들 학원비 좀 보태준 게 무슨 죄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에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회통념과 피부양자라는 단어의 해석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만약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있고 충분히 벌이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매달 생활비를 지원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증여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음에도 부모 돈을 받는 것은 결국 그만큼 자녀가 자신의 월급을 저축해서 재산을 불릴 수 있게 도와주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최 여사님은 아들 부부가 맞벌이로 바쁘게 사는 게 안쓰러워서 손주들의 영어 유치원비와 고액 과외비 한 달에 300만 원씩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 교육비 내주는 게 무슨 문제냐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5년을 지원했습니다. 총액이 무려 1억 8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의사, 변호사로 소득이 매우 높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충분히 교육비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데 조부모가 대신 내준 것은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부의 이전이다. 이것이 과세 당국의 논리였습니다. 반면 아들이 실직을 하거나 몸이 아파서 소득 활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이때 부모가 보내주는 병원비, 쌀값, 월세 등은 진정한 의미의 구호이자 부양 의무의 이행이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을 아껴서 적금을 붓거나 주식을 사거나 부동산을 사는데 보태면 안 됩니다. 생활비는 말 그대로 생활하는데 다 써서 없어져야 하는 돈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자녀의 재산 형성 자금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얄짤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축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결혼식 날 부모님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있고 자녀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축의금은 혼주, 즉 부모에게 들어온 돈은 부모의 것이고 신랑 신부 친구나 직장 동료가 낸 돈은 신랑 신부의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 손님들이 낸 축의금 수천만 원을 너희들 새 출발하는데 보태 써라 하고 몽땅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증여입니다. 다만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발생하는 혼수 비용, 결혼식장 비용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용인됩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신혼집 아파트를 사는데 보태거나 차를 사는데 쓴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때도 현명해야 합니다. 방명록을 잘 정리해서 자녀의 하객이 낸 돈만큼은 확실하게 자녀가 가져가게 하고 부모의 하객이 낸 돈 중에서도 결혼 준비에 들어간 실비 등을 정산하고 남은 돈을 줄 때는 증여세 공제 한도 내에서 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최근 결혼 출산 공제로 1억 원이 추가되는 계정도 있습니다만 기본 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생활비든 축의금이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돈의 꼬리표는 생각보다 질기고 깁니다. 자녀가 경제적 능력이 있다면 냉정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내 아이들 학원비는 네가 벌어서 내라. 그게 부모로서의 책임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참된 사랑일 것입니다. 셋째, 현금 인출과 차명 계좌의 위험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계좌 이체는 기록이 남으니까 위험하고 현금으로 찾아서 주면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5만원권으로 찾아서 쇼핑백에 담아주면 국세청장이 와도 모를 거다.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디지털 금융 시대를 너무나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줄여서 FIU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의심스러운 현금 거래를 감시하는 기구입니다. 은행에서 하루에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그 내역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됩니다. 물론 보고된다고 해서 당장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고액 현금 거래 정보가 차곡차곡 쌓여서 국세청으로 넘어가면 나중에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빚을 갚을 때 자금 출처 조사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씨 아주머니는 아들 집 살 때 보태주려고 은행 여러 곳을 돌며 매일 900만 원씩 현금을 찾았습니다. 1천만 원이 안 되면 보고가 안 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은 3억 원을 아들에게 현금 뭉치로 주었습니다. 아들은 그 돈을 자기 통장에 입금하지 않고 바로 집 주인에게 중도금으로 전달했습니다. 완벽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10억짜리 아파트를 샀을 때 국세청은 아들의 소득과 나이를 분석합니다. 이 나이에 이 월급으로 10억짜리 집을 사는 게 가능한가? 소명 요구가 떨어집니다. 아들은 7억은 대출과 저축으로 설명했지만 나머지 3억 원의 출처를 설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부모의 계좌를 들여다보게 되고 김씨 아주머니가 조직적으로 현금을 인출한 내역을 찾아냅니다. 어머니 계좌에서 빠져나간 3억 원의 사용처를 대세요. 어디다 썼습니까? 김씨 아주머니가 생활비로 썼다고 둘러대도 3억 원이라는 거액의 영수증을 내놓지 못하면 이는 고스란히 아들에게 간 것으로 간주됩니다. 현금으로 주면 안 걸릴 것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고의적인 탈세로 보여 더 큰 가산세를 물게 되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또한 차명 계좌는 절대 금물입니다. 내 돈을 자식 이름의 통장에 넣어두고 관리하는 것, 혹은 친척 이름으로 된 통장으로 돈을 보내서 세탁하는 것, 이런 행위는 적발되는 순간 명예 신탁증여 의제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세금 폭탄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요즘 국세청의 시스템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가족 간의 자금 흐름뿐만 아니라 친인척, 지인들과의 거래 패턴까지 분석해냅니다. 숨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투명함이 가장 안전한 보호막이라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몰래 주려는 마음 이면에는 무언가 떳떳하지 못함이나 불안함이 숨어 있습니다. 그 불안함은 결국 삶을 갉아먹습니다. 언제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사느니 차라리 정당하게 신고하고 공제 한도를 활용하고 필요하면 세금을 조금 내더라도 떳떳하게 주는 것이 노후의 마음 편한 삶을 위해 훨씬 낫습니다. 돈을 주는 과정도 깨끗해야 그 돈을 받는 자식의 앞길도 깨끗하게 열리는 법입니다. 마지막 넷째, 자식에게 돈을 주는 부모의 마음가짐과 현명한 사랑의 기술입니다. 지금까지 세법 이야기를 주로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노후의 삶 그 자체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죽으면 다 내 건데 미리 주면 어떠냐라며 노후 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자식에게 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듯이 빈손 부모에게 효자 없다는 서글픈 말도 있습니다. 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재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지난 삶의 결정체이자 남은 생을 지탱하는 존엄의 도구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리어 왕을 아십니까? 리어 왕은
자신의 모든 영토와 권력을 딸들에게 미리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사랑을 믿었지만 권력과 재산을 잃은 늙은 왕은 결국 딸들에게 버림받고 비참하게 황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나 자주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미리 증여하고 나서 생활비를 타 쓰는 처지가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게 되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돈 때문에 서운해지고 돈 때문에 말다툼이 생깁니다. 사랑해서 준 돈이 오히려 관계를 망치는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녀에게 돈을 주실 때는 이 원칙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노후가 완벽하게 안전할 때, 그때 남는 것을 주어라. 여러분의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가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그 여유분을 가지고 자녀를 돕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내 살을 깎아서 자녀의 뼈를 세우려 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자녀에게도 너무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주실 때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십시오. 성인 자녀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까지는 10년마다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미리미리 증여하면 나중에 한꺼번에 줄 때보다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자금 증여세 과세 특례 같은 제도를 활용하면 자녀가 사업을 할 때 낮은 세율로 큰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숨기거나 무조건 퍼주는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현명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족에게 송금할 때 세금 폭탄을 피하고 세무조사에서 안전하기 위해 기억해야 할 핵심 원칙들입니다. 첫째, 이체할 때는 반드시 대여금이나 이자, 원금 상환 같은 구체적인 메모를 남기십시오. 그리고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만드십시오. 이것이 국세청의 오해를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둘째,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생활비 지원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축의금이나 교육비도 자산 증식에 쓰이면 과세 대상입니다.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자녀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셋째, 현금 거래는 숨길 수 있다는 착각을 버리십시오. 금융정보분석원과 국세청의 시스템은 생각보다 촘촘합니다. 투명한 거래만이 나중에 닥칠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넷째,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재산은 여러분의 존엄입니다. 다 주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돌본 뒤에 남는 것으로 지혜롭게 도우십시오. 여러분, 돈은 참 묘한 것입니다. 잘 쓰면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윤활유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가족을 갈라놓는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의 재산 관리는 단순히 돈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자녀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치지 않고 그 사랑이 온전히 전해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금 때문에 밤잠 설치는 일 없이 여러분의 노후가 언제나 맑고 평온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후회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다짐한 부분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나누면 걱정은 반으로 줄고 평화는 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